저 그림은 이집트 상형 문자입니다. 이집트 상형. 그걸 어떻게 맞춰? 우리가 어떻게 맞춰요? 정말 약간 이집트 같은 느낌 났는데 여기 같은 느낌. 길이 만나서 교차로가 되고 내거리가 되고 그리고 원은 성벽을 뜻합니다. 성벽. 그럼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네, 도시를 이집트 사람들이 저 문자로 활용을 했습니다. 도시. 우리 도시라는 글자의 상형 문자. 그걸 지금 맞추라고 낸 거예요, 문제를? 도시를? 맞추라고 낸 거. 우리가 인디아나 줬습니까? 저걸 어떻게 맞춰요? 아니 이집트에도 그런 도시의 개념이 있었던 건가요? 네, 오늘날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길과 길이 만나는 곳에 우리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또 길과 길이 만나는 곳에 광장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남과 모임의 거점이 교차로가 되고 성은 사라졌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지하철이 과연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이냐. 우리의 정보통신과 관련된 수많은 기반 시설들을 어디까지 설치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영역을 현재도 도시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뜻을 담고 있는 그러게요. 그런 글자군요. 도시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매연. 빌딩. 비싸다? 교통체증. 쇼핑몰. 시골지 서울지. 야, 각자 성향이 다 나오네요. 되게 서울지 서울지. 역사에서 역사가 발전하듯이 도시도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화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후위기 시대라는 말입니다. 정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기후위기는 온실가스와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 연료로부터 이 온실가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실가스 저감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시대 가치를 현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큰 이야기들은 도시가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금 지목받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 도시는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과연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바뀌고 우리의 일상과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의 변화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산업혁명에 의한 변화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 전례 없는 아니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빠른 속도로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 기술의 혁신들은 경제적인 변화와 그리고 사회활동에 대한 변화들을 수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산업혁명 이전의 그 도시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네. 매연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더러운 보도, 환경, 쉽게 마시기 어려운 더러운 물들.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런던 타임즈는 도시는 악의 소굴이고 질병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거는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이런 곳에서. 다음 보시는 그림은 산업혁명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활용한 도시의 모습입니다. 1930년대에 스위스 태생 건축가 르꼬르비제라는 분이 만들어낸 빛나는 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그 당시에 새롭게 만들어진 철 구조와 엘리베이터 이런 고층 건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도시에 더 많이 살 수 있게 했고 깨끗한 삶을 여기서 영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신도시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모습 같아요, 그냥. 아파트 그러지. 1935년도 작품인데 지금 어디 약간 뭐 수도권의 그 아파트 대아파트 단지, 맞아요. 아파트 신도시 대단지, 세종이나 뭐 청라 이런 데. 네, 송도 이런 거. 송도 막 이런 느낌이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도시는 첫 번째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를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는 문제를 하나 발생을 시키게 됐고, 두 번째는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업적인 공장을 소음, 악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도시 외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로 인한 생산이 없어지게 되면서 도시는 소비와 서비스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면서 이것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디지털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런 첨단 산업을 통해서 공장은 더 이상 소음이나 악취 그리고 환경적 폐해를 발생시키는 이런 기능을 하지 않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말로 스타트업 또는 벤처 그리고 혁신 기업이라는 말로 바꿔 부르게 됩니다. 전통적인 그 금융 중심지인 뉴욕의 그 남부 뉴욕, 로어 맨하탄이라고 하는 이곳에 디지털 인프라, 우리로 얘기하면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가 갖추어지면서 새로운 창업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컴퓨터로 제어되는 제조업 기계들, 이것을 통해서 주택가 2층에서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고, 이렇다고 해서 위층에 사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환경적인 피해를 줄이면서 연구와 제조 그리고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첨단 제조업, 디지털 매뉴팩처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업이 있는 곳에 인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인재가 있는 곳에 기업이 있다. 창업하고 싶은 젊은이들, 또 창업을 하고 싶은 은퇴자들 다 이곳으로 오라. 우리가 바로 그것들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뉴욕은 장기적인 도시 기본 계획을 마련하면서 도시를 조금 더 녹색 환경으로 만들고 더 푸르게 만드는 것들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도시의 삶이 조금은 더 자연환경과 그 조화롭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도시 기본 계획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들 때문입니다. 저렇게 빌딩이 빡빡하게 있는데 자연이 들어갈 때가 있을까요? 도시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자연이라는 개념이 조금 달라져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조금 더 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적절한 위치에 공원을 배치를 하면서 도시에서 일어나는 자연 환경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 예컨대 햇빛, 맑은 물, 그리고 맑은 공기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서 이 도시 내에서 자연 환경에 대한 부담들을 줄여나가면서 이런 환경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가 목적이 되게 됩니다. 뉴욕에 맨하탄의 센트럴파크가 엄청 크잖아요, 가운데. 그것도 그런 계획의 일환인 거죠? 원래 있던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쵸. 센트럴파크는 뉴욕에서 보면 늪지와 같은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덜 활용되는 자연을 조금 더 적극적인 자연으로 개방을 해서 도시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해준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쌤, 그러면 제조가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서도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금 뭐 그런 뜻으로 저희가 예, 아주 중요한 그 핵심 사안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그리고 런던의 핀테크 산업이 집약되어 있는 테크시티입니다. 이것은 런던의 공장 지역을 재생을 해서 새로운 산업의 기반을 갖추어주게 되는 곳들입니다.
공장 지역의 낙후된 도시 환경들이 버려지고 방치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들이 우리 시대의 인재들이 이곳에 가서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2010년 런던 빈민가에 조성된 테크시티에는 불과 4년 만에 2천여 개 기업이 모여 지난 한 해만 1조 7천여억 원의 투자액을 유치했습니다. 이 핀테크를 통해서 금융의 기법이나 거래 방법들이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자연에 대한 또는 에너지에 대한 부담들을 줄여보고자 하는 취지들이 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새로운 생태계를 시민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 사업들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지렛대로 활용한 것들이 특징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축적된 지혜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의 문제 해결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면서 문명과 문화를 이끌어가는 도시, 이런 도시들이 현재 우리가 바라봐야 될 도시들이고 그리고 우리 도시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위축이 돼 있지만 결국은 도시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온갖 쓰레기를 받아내느라 심한 몸살을 알아온 난지도.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난지도의 준비 단계인 안정화 사업이 시작됩니다. 아니 그래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랑 다 생긴 거예요? 저렇게 쓰레기장이 저렇게 예쁜 꽃들도 피고 그러니까요. 산책도 하고. 지나가면은 여기가 난지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냄새가 이렇게 확 났었는데. 차 안에서도 그게 다 맡아졌잖아요. 그렇죠. 오늘 처음 알았는데? 완전 까먹고 있었어요. 저기 아래가 쓰레기장이었다는 사실 자체도 거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냥 산에 쓰레기 산. 맞아요. 지금 그리고 다 상암하면 지금 다들 많이 여의도 상암 많이 찍고 계시죠? 방송국이 몰려있죠. 그렇죠, 그렇죠. 다 좋은데 너무 방송국이 멀리 가서 거리가 멀어졌어요. 방송국이 멀어졌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글로 갔습니다. 유민상 씨 지금 그쪽에 예. 살고 계시죠,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DMC가 들어가는 글자의 아파트 살아요. DMC 뭐뭐뭐 이렇게. 굉장히 발 빠른 분이에요. 여의도 사시다가 이제 글로 발 빠르게 오르시는 예, 거잖아요. 일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갑니다. 굉장히 치밀하시군요.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도시 설계 프로젝트 마스터 플래너가 우리 김돈현 쌤이십니다. 엄청난 분이시네요. 엄청난 분이셨어요. 네. 몰라 뵀습니다. 벌써 서 계신데 방금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계셨는데 지금 이제 약간 약간 이렇게 서 계신 것 같아요. 신 같아, 신. 약간 입꼬리 올라가셨어요 지금. 태산의 아버지. 세상입니다. 네,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수 엑스포도 총괄하셨고요. 그다음에 명동, 용산의 도심 재생 프로젝트까지 다 맡고 계신 우리나라의 정말 그야말로 도시 전문가. 각 도시를 정말 소생시키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와, 대단하시다. 아니 근데 아무리 쌤이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좀 막막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쓰레기 먼저 치울 생각을 할 것 그러니까요. 같거든요. 그러게요. 쓰레기는 치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 저희가 난지도에 올라갔을 때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는 길이 2km, 폭 1km, 높이 100m에 2억 톤의 쓰레기가 묻혀 있었습니다. 2억 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그 압축 성장 시대에 만들어졌던 쓰레기들이 다 이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탱리즈를 보면 난지도라는 말이 난초와 영지가 어우러진 상서로운 섬인데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쓰레기 매립지로 만들어버린 거죠. 저희한테는 그 난자가 어려울 난 뭐 이렇게 그게 인상이었던 것 난초 같아요. 난이었어요? 난초의 난이라니 저는 막 세상에. 복잡할 난 뭐 맞아요, 이런 건데 맞아요.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진짜. 난세 난. 저희가 더 놀랐던 것들은 정선 선생이 그린 한양 팔경에 난지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동양화 속에서 저희가 본 모습들은 조금 일부였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섬이 쓰레기 매립지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월드컵 메인 스타디움을 이곳에 결정하게 된 것들입니다. 오는 2002년 월드컵 주 경기장이 들어설 장소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난지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과 함께 50년 후에 미래 도시를 만들어라라는 주문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주문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곳에 함께 유치해라라는 그 이야기도 함께 있었습니다. 안 한다고 안 하셨어요? 그거 못합니다.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이 난제를. 미션 임파서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올라갔을 때는 이게 마치 화성에 착륙하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만 이렇게 있는. 네. 그런데 그때 주위를 돌아와 봤을 때 바로 남쪽에는 여의도가 보였고 북쪽으로는 북한산이 보였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봤더니 서쪽으로 그 노을이 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굉장히 드라마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그 딱 올라가셨을 때 하늘공원, 노을공원 그 네이밍이 딱 떠오르신 건가요? 예술가. 예, 제가 제안을 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제안을 했고 제가 찍었던 그 사진이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름을 붙인 걸로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게 궁금한 게 그래도 그 뭐 거의 100m짜리 쓰레기 산이었는데 이 쓰레기를 어떻게 누른 다음에 위에 뭘 덮은 건가요? 이 구조가 어떻게 돼요? 궁금하시군요. 네.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는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생활 쓰레기들이 많이 매립이 돼 있었습니다. 난지도 전체에 그러니까 2km, 1km 주변을 펜스를 다 쳤습니다. 그 펜스를 쳐서 난지도의 쓰레기물이 한강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물들을 침출수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처리해서 난지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거기서 나오는 가스들은 한동안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와 그 주변에 여론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급수를 했습니다. 대박. 오는 5월 31일 전 세계 60억 축구인들의 눈과 귀가 모아질 서울 월드컵 경기장. 쌤, 근데 그 도시의 이름을 보면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향후 50년간은 이 디지털과 미디어가 이 시티의 또 먹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는 큰 산업의 방향을 결정한 건 굉장히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결정을 한 것들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그 TV를 시청하는 인구의 10%가 아시아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이 드라마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K컬처, 특히 이제 대중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이런 방송 문화들이 국가적인 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나 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 미디어 산업은 스마트 도시와 굉장히 연관관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방송 이 산업에는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과 정보통신 역량들이 다 결집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방송국이나 영화사들이 이곳에서 크게 어려움 없이 그 산업들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매년 20조의 매출이 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35조 원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 더욱이 중요한 건 지금 이곳에서는 창조적 근로자들, 방송국 그리고 영화사, 게임 회사 등 다양한 미디어 산업 생태계들이 형성이 돼 있어서 생산과 기획 그리고 누군가는 와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상암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들이 전 세계로 전파가 되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즐거워하고 감동을 하게 되는 것들인 거죠. 그런 면에서 해외에서 이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사례를 주목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미래의 도시가 서울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다. 뉴욕하고 서울을 지금 동등하게 본 거예요. 거기에 버금갈 정도다. 네, 상암 DMC에 대한 외국의 평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의 MBA 프로그램에서 과제로 다루고 있기도 하고 지금 현재도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미래 산업으로서 미디어 산업을 보고 있고 그 모델로 상암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도시는 뭘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다 되는 도시. 와이파이가 잘 와이파이가 터지는 거는 이거 저 앞에 저기 문방구 이런 데 가면 잘 터지는데 그거는 그래요? 스마트 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와이파이 하나? 도시가 다 뒤로 가는 거 아닙니까? 와이파이가. 와이파이가 터지는 거. 그냥 와이파이 비밀번호 없이 그냥 바로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좀 소박하시네요. 네, 그렇긴 한데. 네. 스마트 도시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죠. 네? 예. 그렇죠? 그렇구나. 김도년 쌤이 만드시는 도시는 스마트 도시. 아니 이게 요즘은 또 모빌리티 혁명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처럼 자율주행차가 막 다니고 우리는 도로 위에서 실제로 운전할 필요도 없고 안전하고 뭐 이런 모빌리티와 도시가 합쳐 있는 모습? 이야. 그래. 영화 보면은 막 이 빌딩에 벽면 타고 막 가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올라가고. 그렇다. 괜찮겠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스마트 도시가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스마트 도시라는 것들을 지금 다 말씀하시는 게 기술 중심의 현란한 기술들을 보시는 거잖아요. 네. 아, 기술이 아니야. 스마트 도시는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그리고 이 시대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도시를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는 스마트 시티가 맞죠? 예, 정답.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는 스마트 도시다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논란은 조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쓰레기 처리를 하는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쓰레기 매립지를 공원으로 만들었다라는 이 측면에서 분명한 스마트 공원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미디어 기업들이 모여서 첨단 방송을 하고 새로운 산업들을 견인해 가고 이 측면으로 보면 상암은 스마트 시티가 맞고 특히 이동통신 시대의 스마트 시티는 아주 적합합니다. 더욱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는 지금
우리가 최초로 개발한 5G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기사님이 안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스마트시티일까요? 아닐까요? 완전 완전 스마트시티죠. 네. 비슷하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보면 미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걸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 도시에 갔을 때 와이파이 또는 전화가 잘 안 되고 화상 전화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여행 가면 재밌는데 돌아오면 아 이렇게 우리나라가 편하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게 꽤 절실하죠. 많거든요. 맞아. 외국 나오면 진짜 느려요. 컴퓨터 로딩되는 게. 맞아요. 느린 거 정말 싫어하시네요. 답답해요. 한국에서는 바로바로 되잖아요. 그럼요. 외국 나가면은 맞아. 뭐 한국 뉴스 보려고 해도 한참 걸려요. 로딩 오래 걸리고 와이파이도 안 되고. 쌤, 그런데 이 스마트 시티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우리 50년 뒤 후손한테도 좀 좋게 물려줄 수 있는 도시의 모습이라면은 아무래도 뭐 지금 당장도 중요하겠지만 또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좀 강조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현란한 기술이 적용된 도시의 편의성보다는 지속 가능한 삶을 고민해 온 것들이 우리 상암을 계획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 계획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이었습니다. 자연이 우리의 기반 시설로 작동을 하게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축적된 지혜와 그리고 첨단 기술을 잘 융합해서 새로운 도시 생태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도시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것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변화의 주체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이 상암의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도시 주체가 기술이 아닌 인간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네. 바로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끔찍한데. 맞아요. 지금 들리는데 요즘 잘안 보여. 지금 막 우리 파국까지 남은 온도 막 1도밖에 없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들이 네. 진짜 눈앞에. 피부에 닿는 것 같은 느낌? 확실히 화성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심각하네요, 선생님. 이거 심각합니다. 예. 기후변화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 도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가치이고 시대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기후변화는 도시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바로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게 되면 많은 나라들이 탄소를 많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 국가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대부분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전체 대륙 면적의 2%가 도시인데 80%의 경제 생산 그리고 80% 이상의 에너지 소비 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산화탄소의 70%가 도시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폐기물 역시 그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도시와 우리의 삶이 다시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절과 같은 도시를 우리가 계속 만들 경우에 우리의 도시는 더 이상 작동을 하기 어렵다라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도시 모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탄소 중립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탄소 중립?
우리 예전에 한번 주제 뭐 할 때 나 하지 않았어요? 나왔었어요. 그죠, 나왔었죠. 그래서 뭔데요? 예? 유민상님. 저는 매 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녹화를 합니다. 아, 중립적이세요. 이전에 그 고인물로 있지 않으려고 항상 새로운 리셋해서 옵니다. 예.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말은 탄소가 발생하는 것과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탄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들을 0으로 만들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좋은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쌤, 탄소를 우리가 배출하는 건 알겠는데 흡수는 어떻게? 그러게 공기청정기처럼 탄소를 들여. 탄소 청정기. 청정기. 그래. 마셔야 되는구나. 탄소까지 드시대요? 아유, 뭐 시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도 이산화탄소들을 배출하는 것들을 포집을 해서 새로운 연료로 활용하고 이런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연구들이 결실을 맺어서 일상으로 전환하기까지에는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탄소를 줄이는 방법과 그것을 자체 내에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이런 좀 더 쉬운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아직까지 아주 획기적인 방법들이 나타나 있다라고 보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아직은. 근데 탄소를 흡수시키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들은 탄소 발생을 저감시키는 것들인데 이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생활해왔던 우리 생활 방식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게 되면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고 이보다는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하게 되면 조금 더 적게 쓰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우리의 생활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이것들을 중립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최근 해외 도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이런 시대 정신을 목적으로 해서 탄소 중립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런 탄소들을 재흡수하고 또 탄소 자체를 줄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스마트 마을의 대표적인 모델인 영국 런던의 예뻐. 제로 에너지 단지인 배드제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영국 남부에 위치한 한 마을입니다. 우리로 보면 아주 작은 아파트 한 단지도 안 되는 82세대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 집이에요? 네, 집입니다. 아, 그냥 집이요? 공장이 아니고? 아, 이게 아파트였어요? 이 복층 아파트로 우리로 보면 연립주택 타운하우스인데 네. 이곳에서는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 즉 청정 에너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특히 이 이산화탄소 발생의 그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자동차인데 공동 자동차, 이를테면 전기차나 카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함으로써 단지 내부에서는 공용 자동차들에 대한 활용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고 이것들은 영국 전체에 퍼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택의 쓰레기들은 재활용한다라는 전제 속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 하수들, 우리 생활용수들을 재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소위 폐기물이 없는, 쓰레기가 없는 단지를 유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삼중으로 된 지붕 같은 경우에는 단열 효과를 높이고 실내엔 충분한 그 태양빛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증대뿐만 아니라 조명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난방 없이도 한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야. 저 유리 같은 저 패널은 태양열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위에 있는 저건 뭐죠? 이건 환기구인데 예쁘게 만들었죠. 네. 그래서 바람이 오는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신선한 공기를 내부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또 열 교환기가 부착돼 있어서 차가운 공기들은 밖으로 내보내면서 그 실내의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부에 보면 이런 그 식물들을 통해서 자족적인 음식물들을 공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네. 조금은 더 에너지에 대한 사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항상 보면 너무 예쁘긴 한데 네. 이거 사실 벌레 같은 거 문제는 없나요? 아, 예. 생각지 못한 질문이군요. 아니 저기에 사는데 지금 벌레를 많은 지금 분들이 아니 궁금해하셔서 그런 질문 너무 개그맨한테 예쁘잖아요. 맡겨주세요. 좀 아나운서 분은 조금 더 정적인 네. 거 제대로 된 거. 아, 내가 있어야 이렇게 되는데. 이미지 챙겨주시는군요. 예. 여기 그래서 사는 분들 계시다 그랬잖아요. 네네. 어떻게 좀 보통 그 비교했을 때 좀 비쌉니까? 여기가 사는 데가? 배드제드 같은 경우들은 밀레니엄 프로젝트 등 이 그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라는 이런 목적을 갖고 사회 단체들과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 살 수 있고 사람과 기술의 조화로서 우리가 자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삼박자를 갖춘 대표적인 주거가 바로 영국의 배드제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것들이라서 실험적으로 굉장히 많은 성공과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다소 조금은 미흡하게 운영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영국 정부와 영국의 많은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약간 시제품 같은 느낌이군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덜 편하지만. 네. 아직은. 예. 다음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애플 캠퍼스입니다. 애플사 아시죠? 네네네. 예, 캘리포니아 이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 파크라고 얘기하는 애플의 두 번째 본사입니다. 진짜 멋있다. 규모가 얼마나 한 거야? 규모는 지금 숲과 공원을 다 포함해서 한 26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고 그리고 4층 정도의 건물입니다. 그 12,000명들의 직원들이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 애플파크는 대표적인 혁신적인 공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주선 같아요. 네. 자, 이 애플 캠퍼스는 100% 청정 에너지로 이것들이 운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창문들은 강화 유리로서 자연 채광을 하되 조명이 없이도 항상 밝게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열 패널의 지붕입니다. 와, 전부 다였구나. 진짜 멋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환기구들을 통해서 1년에 9개월 이상을 냉난방 없이도 이 실내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자연 환기 기술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탄소를 많이 흡수해 주는 것들은 일단 나무들이 많이 흡수를 해주게 됩니다. 그냥 딱 사진만 봐도 되게 공기가 좋아 보이고 그러네요. 맞아요. 이거 혹시 누가 만들었나요? 스티브 잡스의 아이디어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아, 역시. 그 스티브 잡스의 유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한 형이네. 이 애플과 배드제드의 가장 중요한 점은 기술은 물론 인류 모대의 문제를 탄소 중립의 도시의 가능성과 함께 풀어냈고 인류적 가치와 그리고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이뤄낸 아주 좋은 사례들이 됩니다. 우리나라면 저런 거 없지?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스마트 그린 도시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후 환경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후와 물 그리고 공기, 자연 이런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을 융합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앞서 많은 사례에서 그리고 내용에서 보았듯이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것들이 결국은 좋은 도시고 좋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구와 도시를 살리는데 국가와 국제기구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진짜 기후가 중요한데. 새로운 기후 체제를 알리는 파리 협정이 195개 당사국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Je n'entends pas d'objection. L'accord de Paris pour le climat est accepté. 기후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에 대한 각국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석탄 화력 발전을 과감히 감축했으며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야. 아니 우리나라에서 저런 P4G 이런 게 열린다고요? 아니, 와, 깜짝 놀랐네. P4G? 와. P4G 뭔지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아니 저게 파리 기후 협약하고 뭐 연계되는 회의인가요? 네, 맞습니다.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년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세계적인 패러다임이자 도시계획의 중요한 그 이슈들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기후 환경 문제와 이것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 이것이 탄소 중립 선언의 가속화를 사실은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속 가능한 경제 그리고 한국판 뉴딜을 이런 경제 회복의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어떤 선도적 의지를 피력하는 것들이 바로 올해 2021년 P4G 서울 정상회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네.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면 각국 정상들이 오는? 예, 물론 안타깝게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강력한 스마트 기술인 언택트 활용을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는 또 이 회의를 슬기롭게 한번 만들어 보게 됩니다. 네. 첫 글자 갖고 있는 파트너링이라는 의미는 모두의 참여를 갖고 있는 유엔의 방향성하고 굉장히 일치하는 내용들이고요. 이 모두라고 하는 것은 국제기구, 그리고 기업, 국가, 시민사회가 파트너로 참여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들입니다. 2018년 덴마크에서 1차 P4G 정상회의를 했고요. 이 정상회의 참가를 계기로 우리가 기후 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2차 P4G 정상회의를 개최를 결정을 했는데 다음 주 일요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게 되게 됩니다. 특히 최초의 다자간 정상회의라는 점이 우리나라를 좀 자랑스럽게 하는 부분들인 거죠. 우리가 결국 인류에 기여를 하는 회의들의 실천적인 회의를 한다라는 것들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좀 선도적으로 주도를 해서 다른 국가들이 이행을 하는 것들을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협력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위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갖는 세계적 기여도는 굉장히 의미 있는 회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뿌듯하네요. 그리고
그린 그로스 앤 글로벌 골즈라고 하는 건 유엔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목표가 1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식량 농업과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서 이런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라는 방법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렇게 서로 모든 나라들이 좀 이렇게 협약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를.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것들은 이게 그 포용적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전 세계를 좀 함께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하면 코로나 이후에 경제 성장의 기존적인 어떤 그 방식이 아닌 새로운 녹색 회복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그걸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더욱 중요하고 이 취지는 더 나아지고 더 푸르른 재건을 위한 그 표처럼 국제사회의 결속을 다지고 2050년 탄소 중립 시대의 기후 행동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약이라는 보이지 않는 돔을 전 세계가 만드는 거네요. 아주 좋은 오늘 출연료 다 했네요. 저희와 함께 열심히 하면서 강윤 씨가 했던 말 중에 제일 멋있었어요. 진짜. 네, 지금 우리의 이런 노력과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후 변화를 방지하는 바로 도움 역할을 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벚꽃창시는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라는 뜻입니다. 옛것을 토대로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 때 과거의 본질을 잊지 말라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첨단 기술과 그리고 수많은 도시를 만들어 본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기술과 역량과 지혜를 잘 통합해서 똑똑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전 지구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들이 나누어질 때 기후 위협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와, 정말. 우리가 진짜 희로애락을 경험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삶의 터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왜 사람도 헛똑똑이면 안 되잖아요. 겉만 번지르르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스마트 도시 역시 좀 현란한 기술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돼서 자연과 기술을 어울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이라는 걸 실천해 볼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고 계신 오늘의 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